최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연구진은 조그만 꿀벌 해충을 통해 플라스틱 분해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항생제 내성 연구를 위해 사용하던 애벌레가 플라스틱 용기를 먹는 것을 보고 플라스틱 분해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죠. 꿀벌 부채명 나방은 실험동물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곤충입니다. 성충이 되면 꿀벌의 벌통에 침입해 알을 낳고 알에서 부화한 애벌레는 벌집을 먹으며 기생을 살아가는데요. 여기에 플라스틱 분해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연구진은 꿀벌 해충이 벌집을 먹듯 플라스틱을 먹는 이유를 벌집을 구성하는 왁스와 플라스틱의 화학적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추측하고 있는데요. 이에 연구진은 다양한 종류의 플라스틱을 사용해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꿀벌 해충이 플라스틱을 먹고 이를 배출하면 생분해가 가능한 플라스틱으로 성질이 바뀌는데 어떻게 그 성질이 바뀌게 되는 건지 연구하는 거죠. 사실 꿀벌 해충이 플라스틱을 분해한다는 것은 예전부터 알려져 있던 사실인데요. 장내 미생물이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것으로 여겨졌죠. 하지만 연구진은 꿀벌 해충이 장내 미생물 없이도 플라스틱을 분해한다는 것을 확인한 후 해충의 장내 효소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실험을 위해 플라스틱을 먹은 꿀벌 해충의 장을 추출하고 성분 분석을 준비하는 연구원. 해충이 분해된 플라스틱을 배설하는 것을 보고 플라스틱이 장 속에 머무는 동안 특정 효소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한 건데요. 연구진은 이 추측을 바탕으로 꿀벌 해충이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원인을 찾아 실험을 이어가고 있죠. 일반적으로 자연 속의 생명체가 왁스 성분을 먹고 분해하는 것은 흔치 않은 현상인데요. 성분 분석을 통해 꿀벌 해충의 장에서 일어난 변화를 확인하는 연구원. 먼저 왁스의 성분을 분석하고 왁스를 먹은 해충의 장내 성분을 분석합니다. 원래의 왁스 성분과 장 속의 왁스 성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하고 왁스 분해 기전을 찾으려는 것인데요. 그 결과는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 속에서 새로운 물질이 발견됐다는 것은 효소 작용에 의해 긴 탄소 사슬로 이루어진 왁스가 잘게 분해됐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연구진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꿀벌 해충의 정확한 플라스틱 분해 기전을 규명할 방안을 찾아가고 있죠. 유레카! 바삭한 튀김옷이며 그럴싸한 모양까지. 기술자가 먹던 치킨과 비교해보니 뭐야, 이게 더 맛있어 보이네. 강아지들도 시시. 역시 친언님은 항상 오라. 이게 바로 제가 만든 반려견용 수제 간식 멍치킨입니다. 반려견 전용 치킨을 개발한 오늘의 주인공. 바로 이곳이 그녀의 작업 공방이란다. 반려견들을 위한 공간답게 귀여운 직원들이 먼저 반겨준다. 어서 오세요. 여기가 아이들 수제 간식 만드는 공방이에요. 진열대를 채운 다양한 간식들. 치킨부터 쿠키, 케이크까지 사람 음식 못지않게
먹음직스러운 음식들이 한가득인데 그렇다면 반려견용 간식은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일까? 지금 뭐 만들려고 준비 중이세요? 지금 강아지 치킨 만들 거예요. 치킨과는 영 거리가 멀어 보이는 재료들. 심지어 돼지고기까지? 원래 시중에 파는 치킨들은 닭고기로 많이 만드는데 닭고기는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근데 돼지고기는 시중에 이제 간식이나 그런 종류들이 거의 없어서 저는 특별히 돼지고기로 만들게 됐습니다. 우선 신선한 당근과 브로콜리를 적당한 크기로 썰어준 뒤 믹서기에 넣고 쉐킷 갈아준다. 이 과정이 기술자의 레시피 중 가장 중요하다고. 애들이 위의 길이도 사람보다 짧기 때문에 이걸 소화를 못하고 그냥 변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분쇄를 해서 모든 걸 다 흡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다음은 잘게 분쇄된 채소와 함께 달걀과 다진 돼지고기를 듬뿍 섞어 강아지들이 쉽게 소화할 수 있도록 정성스럽게 반죽한다. 그리고 조물조물 모양을 잡아주면 감쪽 같은 닭다리 완성! 준비를 마친 반죽들은 오븐에 넣고 30분 동안 구워준다. 반죽이 맛있게 구워지는 동안 기술자는 또 다른 할 일이 있다는데 바로 튀김옷 역할을 할 달걀 풀기. 초벌했고 이제 반죽 입혀가지고 황태가루 한 번 더 묻혀서 10분 정도 더 찔 거예요. 잠시 후 맛있는 냄새와 함께 노릇노릇 구워진 치킨 속살 등장. 여기에 풀어둔 달걀 물을 바르고 단백질과 칼슘이 듬뿍 함유된 황태가루로 옷을 입혀준 뒤에 다시 오븐에서 10분 정도 구워내야 한단다. 튀기진 않네요. 튀기는 건 아이들 몸에 별로 좋지 않아서 모든 걸 다 오븐에 구워서 진행하고 있어요. 정성스러운 작업 끝에 완성된 반려견용 치킨. 풍부한 영양소는 물론 바삭바삭한 식감까지 살려 강아지 손님들 취향 저격 텅텅. 유레카! 오? 욕을 하면 운동이 더 잘 된다고? 인터넷에서 찾은 수상한 소문. 욕을 하면 운동 능력이 향상된다? 아니 뭐 욕하는 거야 쉽지. 하루 종일도 하지 뭐. 이런 시베리안 허스키, 심장색, 조카 크레파스. 그런데 그때 거기 지금 뭐라고 했어요? 에? 저요? 아니 저는 그냥 욕을 하면 운동 효과가 좋아진다 그랬어. 맞죠? 에? 맞다고 해. 그래서 정국 씨를 위해 준비한 실험. 네, 여기 악력기가 있습니다. 이걸로 욕을 하기 전과 후의 힘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참가자 나와주세요. 아유,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욕을 하면 힘이 세진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내가 요걸 확 하면은 혈압이 오르면서 힘이 확 세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선 욕을 하기 전에 힘을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힘을 다해 실험에 임하는 참가자. 꾹꾹꾹 욕을 하기 전에 힘은 27.9kg입니다. 결과는 27.9kg. 자, 그럼 이번에 카메라에 대고 시원하게 욕하시면서 힘을 측정해 주세요. 야이! 욕을 했을 때 힘은 28kg 나왔습니다. 욕을 하면서 측정하자 0.1kg이 상승. 두 번째 할 때 일부러 좀 더 세게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냥 요게 하니까 막 좋아 기분이. 그러면서 세지네. 힘이 막 예, 예. 기운이 좋으면서 예. 세졌어요. 예, 예. 참가자분 나와주세요. 다음으로 등장한 네, 참가자. 안녕하세요. 욕 시원하게 발사. 야이! 욕을 하기 전보다 1.9kg이 향상. 혹시 몰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실험해보니 놀랍게도 6명 중 5명이 욕을 한 뒤 더 나은 기록을 보였습니다. 실제 한 연구 결과에서도 욕을 하며 운동을 했을 때 기록이 향상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는데요. 아니 도대체 이게 왜 이런 거예요?
네, 아직까지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는데요. 예상해 보자면 바로 옵티머스 스트레스라고 하는 효과 때문입니다. 주로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스트레스가 있는데요. 욕 자체는 부정적이지만 극한 상황에서 긍정적인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욕은 부정적으로 작용하지만 아주 극한 운동을 할 때는 욕을 함으로써 스트레스 해소가 될 수 있다는데요. 욕을 함으로써 운동 효과가 높다. 이것은 사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니고요. 욕을 함으로써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은 오히려 운동 효과를 반대로 떨어뜨릴 것 같습니다. 내가 욕하면서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소용이 없고요. 만약 욕을 해야 한다면 주의를 꼭 살펴보십시오. 유레카! 이들은 어떤 기술 개발을 위해 이렇게 공들이고 있는 걸까요? 잠자리에 들었을 때 누군가 나 대신 방안의 불을 꺼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기존 전등 스위치에 IoT 제품을 장착한 후 스마트폰 앱과 연결하면 자유자재로 불을 껐다 켤 수 있도록 작동시키는 기술입니다. 특히 전등뿐 아니라 에어컨이나 보일러 등 다른 여러 가전에도 적용할 수 있어 더욱 활용도가 높은데요. 기존의 오래된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물 인터넷에 적용된 스마트 가전처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들이 주력하고 있는 또 다른 기술은 바로 지능형 센서. 방 안에 설치해두면 단순히 온습도뿐 아니라 주변 소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를 감지할 수 있는 기기라고 하죠. 원룸과 같이 좁은 공간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해 개발했다는 지능형 센서. 어떤 장점이 있는 걸까요? 만약에 방에 설치를 하게 된다면 방 안에 있는 온도와 습도뿐만 아니라 이제 소음 데이터를 이제 받아들여서 뭐 침입자 감지라든지 아니면은 만약에 사용자가 자고 있다면은 뭐 수면 상태를 이제 측정을 해서 다음날 이제 스마트폰 앱으로 확인했을 때 알려주는 그런 다양한 이제 센싱 처리를 통해서 구매자에게 많은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능형 센서에 적용된 기술은 바로 무선망을 통해 해당 공간을 스캐닝하는 것. 그리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소음 데이터를 분석해 사람이 정말로 존재하는지 파악해주는 것이라는데요. 원리는 간단하지만 이제껏 세상에 없었던 혁신 기술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유레카! 그런데 민족의 영산이라고도 불리는 이 백두산이 최근 또다시 폭발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1만 1,700년 전부터 현재에 해당하는 지질시대인 홀로세시기 안쪽으로 분화 기록이 있다면 활화산으로 분류되는데 백두산은 이에 해당하는 활화산입니다. 월드컵의 열기가 한창이었던 지난 2002년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백두산 인근 땅속 500에서 600km에서 규모 7.3의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화산 아래 서울시 면적의 2배만큼 되는 마그마 방에서 마그마가 부글부글 끓으면서 지각이 균열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마그마 방이란 지하에 상당히 많은 양의 마그마가 괴어있는 곳을 말하는데요. 화산을 분화하기까지 이 마그마 방에서 마그마가 성장과 안정기를 교차해가면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보는 마그마는 지하에서 지표로 나오게 되면 그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 이렇게 액체로 나오게 되면 용암이라고 하고 고체라고 하면 화산재, 화산자갈 등으로 불리게 되고 기체 상태로 나오면 화산가스라고 불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잠잠하게 잠들어 있던 백두산이 갑자기 분화한다면 한반도와 지구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현재 지질학자들은 백두산 아래에 2개에서 4개 사이에 마그마방이 존재할 것으로 예측하는데요. 이로써 예측 가능한 폭발 수준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그 규모는 약 Volcanic Explosivity Index 7, VEI7이라고 하는 화산 폭발 지수 7만큼의 규모로 산정하고 시뮬레이션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르면 화산 용암의 피해는 백두산으로부터 최대 반경 약 15km, 다음으로 화산탄 등 공중으로 날아다니는 돌덩이인 화성 쇠설류에 의한 피해는 반경 약 60km, 마지막으로 화산재 등 대기권으로 흩뿌려지는 진흙더미인 화산 이류에 의한 피해는 반경 약 180km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백두산 폭발이 언제 일어났는지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가령 4월에서 6월 사이에는 바람의 영향으로 화산재가 우리나라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화산재로 인해 제일 먼저 항공 운행이 전면 중단될 것이며 심각한 대기 질 오염으로 인해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나 노령인구 사망 위험률이 매우 증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화산재가 30mm 정도만 쌓여도 농작물의 90%가량이 파괴될 수 있으며 비닐하우스의 50% 정도는 붕괴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사실 백두산 화산 폭발로 인해 가장 심각하고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나라는 당연히 북한입니다. 분화와 동시에 천지의 물이 흘러넘치며 대홍수가 시작되고 지구 반경 60km 이내의 주변 지역은 순식간에 용암과 화산재에 파묻히게 됩니다. 또한 백두산 천지 아래층에 압축되었던 이산화탄소가 한꺼번에 분출되면서 반경 50km에 있는 사람과 동물 등이 무방비 상태로 질식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도로와 댐, 전기 등 모든 것은 마비되고 화산 폭발 그 이후엔 상당한 생태계 변화가 나타나겠죠. 이런 백두산 폭발은 단순히 한반도의 재난으로 머물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VEI7이라는 막강한 규모로 백두산이 폭발하게 되면 화산에서 발생한 아황산 가스가 성층권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복사 에너지, 즉 태양빛을 대부분 차폐하게 됩니다. 이처럼 백두산 화산 폭발은 우리나라에 대규모로 자연재해를 미치는 것은 물론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를 끌어낼 수도 있는 무섭고 두려운 자연재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몇몇 과학자들은 염려하고 있습니다. 유레카! 자, 희애리 선생님 가르쳐주세요. 먼저 스펀지를 하나씩 가져가요. 내 거. 그리고 빨대를 하나씩 가져가고. 난 핑크. 그리고 여기에 껴요. 구멍에. 우와, 쉽다. 그리고 여기 끝에 부분 양쪽을 이걸 위에 합친 다음 잘라줘요. 자, 이제 배대령을 먼저 조금만. 언니가 해줄까? 제가 할 수 있어요. 못했잖아요. 자, 말실을 가지고 빨대 끝에 이렇게 끝까지 쭉 껴줘요. 빨대. 어디? 여기 사이에. 이거 서로 두는데. 네? 이거 어떻게?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보세요. 배들아 이거 이렇게 벌려줘봐, 이렇게 두 개를. 아니, 요거. 그리고 언니가 이 말을 넣어주는 거야. 그리고 됐어, 닫아. 그러면 이 말이 들어갔죠? 피는 위험하니까 언니가 꽂아줄게요. 기다리세요. 핀을 거기 꼽아요? 핀을 꼽고 네. 여기다가 하고 걸치는 배들 거구나. 기다리세요. 됐네. 가면 만지면 안 돼. 배들. 자, 완성.
완성됐죠? 카메라 한 번씩 보여주세요. 이게 이렇게 닦게요. 제발요, 제발. 그리고 여기를 하면 이거 움직인다. 하면 이거 움직인다. 여기를 하면 이거 움직인다. 이거 움직인다.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우와! 오, 이게 잘 된다. 이게 바로 정전기랍니다. 유레카! 건강한 재료들로 만든다는 한우용 사료. 어떤 기술이 녹아있을지 궁금해진다. 여기 보이는 곳이 저희 주원료 사이로입니다. 이 거대한 기둥이 수만 톤의 원료를 신선하게 보관하기 위한 설비란다. 앞에 보이는 리프트를 통해서 저쪽 주원료 사이로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좋은 사료를 위한 첫걸음은 건강한 원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믿음으로 입고 과정부터 공을 들인다고. 꼼꼼한 품질 검사를 마친 원료들은 이곳으로 옮겨져 본격적인 제조 공정에 투입된다. 분쇄기를 통해서 제품에 적합한 입자로 분쇄를 하게 됩니다. 원료를 잘게 분쇄해 입자를 줄이면 소화율 개선에 도움이 되고, 따라서 소들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골고루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게 저희 공장의 배합기입니다. 자동화 기계에서 신속하게 원료를 배합하는 동안에도 기술자들의 활약이 이어지는 곳이 있다. 바로 공장의 눈 역할을 하는 조종실. 이곳에서는 전 과정을 컴퓨터로 통제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어 제조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단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업무가 있다는데?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제품의 배합비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영양 성분을 완벽하게 갖추면서도 보다 친환경적인 사료를 생산하기 위해 기술자들이 심혈을 기울인 부분. 소의 품종뿐 아니라 원료의 품목, 배합량까지 철저한 연구 끝에 데이터화했단다. 사료를 만들 때 중요한 게 소들의 소화율을 높이고 사료 자체의 냄새를 줄이는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각 원료를 적정한 비율로 배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료 제조 과정의 핵심인 배합 공정. 소의 사용 목적에 따라 필요한 영양분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진행해야 하는 작업이라고. 육성호 사료의 경우는 반추위 발달에 초점을 맞춰 위 벽을 자극할 수 있는 원료들을 구성하여 사료를 생산하고 있고, 마블링 사료는 마블링 스코어를 높이기 위하여 에너지 중심으로 설계하여 생산하고 있습니다. 소 사료 같은 경우는 에너지 중심과 단백질 중심을 골고루 맞추기 위해서 각 원료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그에 대해 맞춰 있는 가장 최적 사료가 저희가 공급하는 제품이 됩니다. 배합된 원료를 고온 건습의 스팀에서 펠린 모양으로 압축해 먹기 좋은 크기로 성형하면 소들을 위한 특급 식사 완성! 이렇게 완성된 사료들은 포장 후 전국 각지 농가로 전달되어 소들의 성장을 위한 훌륭한 만찬이 된다고. 수년째 기술자들의 사료를 급이하고 있다는 목장. 그런데 사료 배송과 함께 기술자들이 이곳을 찾았다. 이곳에서 중요하게 할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데 소들을 살피는 눈빛이 꽤나 진지하다. 왜 오신 거예요?
여기 항상 저희 사료를 먹이는 농장인데 소들의 건강 상태랑 기호 상태를 보러 왔습니다. 오구구구 밑바닥까지 싹싹 핥는 걸 보니 입맛에는 잘 맞는 것 같네. 지금 체장도 그렇고 흉폭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애들 지금 소의 BCS 상태라는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과연 남다른 발육 자랑하는 목장의 한우들. 기술자들의 노력이 한술 더해진 덕분 사료를 먹이고 나서 건강 상태가 어떤지, 보완해야 할 부분이 없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소는 물론 목장주도 만족도 100%. 그래 입맛이야. 요즘은 웰빙 푸드가 대세라우. 유레카! 이곳 팀원들이 한마음으로 일궈온 것은 바로 탈모 자가진단 앱을 개발하는 것인데요. 현대인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탈모인 만큼 누구나 쉽게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겁니다. 실제로 이 앱을 실행하면 먼저 탈모에 관한 몇 가지 설문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후 자신의 이마가 보이도록 사진을 찍으면 끝. 탈모의 진행 상태를 분석해주는 건데요. 이 앱에는 어떤 기술이 적용된 걸까요? 사진에서는 두 가지를 이제 저희가 추출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M자 모양 이제 깊이, 얼마나 깊이 모양이 들어가 있느냐를 이제 저희가 그 중앙의 최저점이랑 양 끝에 최고점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 이 비율을 이제 추출을 해내고요. 두 번째로는 이마의 넓이인데요. 이제 얼굴 여기 턱부터 이마 높이부터 눈썹 위부터 이마까지 이 길이의 비율을 저희가 두 개를 추출해냅니다. 비율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한민국 남성 20대 남성 같은 경우는 32.15%가 평균 이마 비율이라고 이제 사이즈 코리아라는 기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 기준을 가지고 이마의 비율을 측정을 하게 되고요. 스마트폰 카메라 사진을 통해 이마의 M자 모양이 얼마나 깊이 파였는지 또 이마가 어느 정도 넓은지 그 비율을 파악해 탈모 증상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알려주는 건데요. 현재는 탈모 상태를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탈모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까지 업그레이드 해나갈 예정입니다.